자민련 대통령 후보 김병주입니다. 우선 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한밭대전에 와서 여러 기자분들하고 말씀하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이 아니라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50몇 년 전에 대전 기술교육단에서 공군 쏘기 훈련을 받았고 여기서 또 한 몇 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과는 각별한 향수와 추억이 있고 특히 제 선조 고조부가 한말에 전라남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시기 전에까지 제 14대조부터 5대조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말마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북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면 충청도는 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마리에는 지금도 제 선영이 한 2만 평 있고 한때는 한 300여 호 살았는데 지금 한 100여 호 남짓 산다고 합니다. 매년 거기 시제를 지내러 가고 제가 세운 비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가 충청북도를 뿌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나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몇 가지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14명 중에서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79세인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16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으로 나이를 따지자면 63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간 것은 뭐 썩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군대 생활을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 한 20년 정도 빼주시면 군대 가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맞먹는 것이어서 한 60대 요새 60대 전후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뭐 제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비슷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선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6.25 전쟁으로 비롯됐던 동서냉전이 이제 그 마지막 종장을 향해서 한반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서냉전이 한참 진행되다가 1980년경에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에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물리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이걸 벌려서 공산주의 체제를 슬그머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세제 체제 CCCP가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꿔진 겁니다. 다행히 그것이 변화질 때 그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고르바초프는 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세계사적으로 정리가 된 공산주의 왜 그 아류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북단에 거의 중세의 전제주의 형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 전 세계에 옛날에 중세적인 세습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백두 혈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속된 말을 말해서 경유기인가라고 해서 제가 조계장을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이라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족보 틀린 사람들한테 증언다가 이거 가짜 정보요, 진짜 정보요 하고 혈통을 상당히 따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방 전에 항일 독립투쟁에 좀 가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북반부에 2,400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고난과 학대 속에서 소위 솔제니친이 썼던 수용소 군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렇게 주민을 끌고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물리대를 다니면서 뭐 우연찮게 친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서 데모 왕초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데모는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도 많이 끌려다니고 공공경찰서는 뭐 수십 번 끌려다녔습니다만은 저를 사상적으로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러니까 제가 공무 소위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중앙정보부가 제 여권 갱신을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무국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직전에 6.29 선언 때 제가 간신히 15년 몇 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오늘 레코드라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해외 망명에서 돌아온 가장 마지막 망명가입니다. 제가 가장 늦게 돌아왔습니다. 좀 악질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돌아와서 늦게나마 어떻게 뭐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정치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재선을 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명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의 레코드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북한을 최초로 방문한 제가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 두어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예를 들면 서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몰래 갔다가 국가보안부로 감옥살이 가고 뭐 이런 적이 있고, 조세영 의원이 항해에 있었던 IPU 총회에 2박 3일로 이렇게 통과 얘기로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레코드라면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학생운동 시절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목가적인 민족 해방에 대한 환상, 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또 않았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민주화운동 시절에 교류가 아주 짙었던 김대중 선생에게, 저는 그 양반이 대통령이었지만은 한 40년 관계를 가졌던 동에 사석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청와대에 가서 제가 뭐 보고를 하면서 북한에 그 돈 지원하고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뭐 1시간 이상으로 이제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험한 소리로 가끔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선생님이 이거 너무 서두는 것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서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과 남북의 협상 타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 말기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끝나버리니까 유해무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하는 전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이 2년 차였거든요. 이게 3년 차에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북한이 고난의 시대의 마지막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김정일이가 손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되 관계를 유지하되 조금씩 지원하고 뭐 500만 원, 1000만 불 이렇게 큰 돈을 주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캐시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별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까지 공개를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돈을 보내면 선생님이 반드시 문면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햇볕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햇볕 정책 사계론자입니다. 봄, 여름, 겨울에 따라서 능신능울하게 조정해야 한다. 근데 대통령께서 40년 동안 자기를 모셨고 그 양반이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출마했을 때 제가 공보비서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양반을 모셨고 두 번의 망명을 다 제가 수발을 한 사람인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것은 양보하죠. 그러나 이걸 양보할 경우에 나중에 제가 분명히 역사적인 문책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양성길이하고 김성일이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애들이 전쟁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따져가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나중에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양보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 결별했습니다. 40년 정치적인 관계를 결별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처지기 때문에 제가 팽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서 그 후에 한 8년 가까이를 굉장한 정치적 고난을 겪으면서 공천도 못 받고 제가 우스운 얘기로 또 하나 레코드를 얘기하자면 자랑은 아닙니다만 15대 때 제가 전국 최고 득표했습니다. 90.8%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웃기는 사람으로 한 8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대결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NLL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NLL을 열면 북한의 어부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국공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박 대표하고 한광호 제3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캠프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딱 10년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한 1년여 모셨고 자유총연맹에 가서 2년 동안 총재 노릇을 했는데 물론 강력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선거로 이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480여 명의 대의원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제 대선배인 이동복이라고 있죠. 이동복이라는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 수석대표 그 양반 떨어졌어요. 선거에. 허준영이라는 경찰청장 출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1년 자녀 임기를 채우면서 전국의 조직을 강화한 압도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판에 들어가서 제가 선거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저를 이것저것 요새 유행하는 소위 법인카드 운운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몇 개월 동안 5년 동안 광화문 세력의 주요 연사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그 양반의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고 다만 광화문 세력의 주요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제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데 제가 오늘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까지 선출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80% 이상, 75, 대구는 71, 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건을 하나 그런데 이것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달라. 근데 이것은 어떤 사죄냐면요. 저는 탄핵 전 과정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는 거 아니옵시다. 다른 양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탄핵이야 국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한 것도 국회도 그때는 뭐라고 할까 신한국당 쪽이 한 것이 아니라 야당 쪽에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가 한 겁니다. 62명이. 그 양반들이 성을 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탄핵 책임 대상 윤석열은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간 것도 윤석열 후보가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된 예를 들면 10가지, 9가지가 됐는데 뭐 9가지라고 9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재수 장군 의혹을 참배하고 갔습니다만 그 양반도 육군 중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자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재수 장군만큼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과도한 수사를 해가지고 30년 플러스 15년 45년에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5개의 혐의를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5개가 다 무혐의가 됐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소 구형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5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2년이나 3년이나 1개월이나 실형을 엄포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혀 혐의가 없다고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책임을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형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유라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을 3피를 빌려주라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족보는 삼성에 있는 족보를 빌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것도 국가대표급 선수고 금메달도 받았어요. 빌려달라고 얘기할 만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실 사건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모릅니다. 빌려달라는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우리나라 참 세종대왕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 묵시적 청탁. 간접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나는 저도 뭐 한글에 있어서는 여러분 언론인 앞에서 너무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언론인 행세를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신문사 사장을 11년 했으니까 나는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22년을 선고받게 만들었어요. 이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이걸 사과를 해야만. 제가 5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슬피 울면서 찬 겨울 바닥을 무시하자 무릎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벼슬을 하려고 윤석열이한테 무조건 가서 뭘 합니까? 이걸 합시다 하니까 정호영 목사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운영한다는 운영 자금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저도 성깔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아닌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그 양반이 한 그 욕을 직접적으로 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당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돼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욕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요새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욕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광 목사는 뭐 제가 틈틈이 그 얘기 합니다만 그가 광화문에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그런 불세출의 역량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무조건 처음부터 지지하는 것은 그 양반의 정치적 선택에서 좀 순진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뭐 언젠가 또 같이 만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에서 그냥 사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계시는 우리 박사구 대표께서 김종필 선생의 정신과 뜻이 어린 자유민주연합 대통령 후보로 저를 초빙을 해줘서 감사히 받고 하다 보니까 충청도에 대한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있어서 이것도 신의 은총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